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정광재입니다. 오늘은 101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1919년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우리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뜻깊은 날이죠. 3.1절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본격화됐고 애국 열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결국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과거 발생했던 전염병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 재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며 벌써 800명 넘는 자원봉사 의료진들이 대구로 내려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대한민국,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잠시 후에는 서울 배화여고 본관에서 진행되는 101주년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패널 모시고 코로나19 전염 확산 소식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죠. 어제 이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이제 아마 잠시 후면 새로운 추가 확진자 소식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박 교수님, 이렇게 빠른 전파 속도는 전문가인 교수님조차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수준인가요? 글쎄요, 이제 이거 뭐 비교하기 나름인데요. 네. 당초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20명, 30명 하다가 갑자기 뭐 일주일 새에 200명, 500명, 그다음에 1,000명을 넘어섰다가 바로 또 한 2, 3일 만에 2,000명, 그다음에 또 3,000명까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숫자가 지금 얼마냐 이거보다도 문제는 이제 가파른 기울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대구 신천지 관련 분들이 유증상자가 있고 또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확진이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숫자가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대구와 같은 사태처럼 이제 숫자가 증폭되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를 덜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구 지역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금 어쨌거나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랬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번 주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고비이기 때문에 사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박 교수님,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짚어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2003년인가요? 그 사스 그때 확산했었던 것들을 당시 고건 총리 시절이죠. 고건 총리가 전투에 임하는 각오로 이 사스를 방지하는 뭐 태세를 갖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총리실에 계시면서 사스 전염병 확산 조치들 여러 것들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당시와 지금과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세요? 예,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유사하죠. 그리고 전파 감염 방식 같은 것이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그때는 모든 차단 조치를 다 하고 대비를 해서 국내에는 이제 감염이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WHO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 3명 환자가 있었다고 돼 있던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하고 모든 조치를 다 했었습니다. 우선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 열검사라든지 이런 대비를 충분히 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연될 것에 대비해서 전용 병원을 비우고 이렇게 전담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역학관리 대응 체제가 있고, 하나는 이것을 지원하는 행정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총리실 중심의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행정지원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총리실이 전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범정부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상황실장으로서 실무적으로 그것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하면은 지금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조금 초기에 좀 더 긴장을 하고 전반적인 정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스 사태 때는
여튼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대응을 해서 뭐 발생 환자도 굉장히 적었고 사망 환자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사스와 지금의 이 메르스 코로나19와는 전염 속도 그러니까 이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전파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차이도 있고요. 사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딱히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사스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전파 속도가 조금 빠른 것으로 물론 이제 이것도 앞으로 이제 사후에 평가가 돼야 되지만 그런 빠른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어떤 2003년의 시절의 인구의 유입 정도와 지금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유입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좀 잘 아시지만 이런 신천지라는 특이 사항이 그때는 어쨌거나 뭐 여러 이유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 비교는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뭐 국제적으로도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고건총리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출신이었던 김하중 장관이 돼서 기본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들과 대화를 가졌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급작세,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산이 되면서 정치권도 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왜 중국인 입국자를 차단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이정 대통령. 일단 황교안 대표는 세 가지를 요구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농무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국, 아직도 중국이 제한적인 어떤 그 입국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뭐 사실 이 반응을 보였는데 사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차단과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실효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뒤에 방점이 있다면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표현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부는 일관되게 실효적인 어떤 그런 지금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부분이 사실 처음이라면 모르지만 이 표현이 어느 정도는 정부의 실책을 지금 표현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 이 정부는 아주 선제적이고 과감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일, 13일, 15일 이렇게 날짜별로 뭐랄까요, 굉장히 좀 방심한 그런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지도부에서. 즉, 뭐 이인영 대표가 이 승기를 잡았다. 13일에 대통령이 이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15일에 당 회의에서 당 대표와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어떤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초기에 표현했던 대로 정말 과감하고도 선제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조치를 취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했다는 걸 대통령의 워딩에서 어느 정도는 또 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매일 10시와 4시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새로운 추가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종합해 보면 376명의 어젯밤 사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정확한 숫자들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그래서 여튼 여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서 같이 초당적 협력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죠.
급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이제 영수회담을 만들었고 그래도 예. 모든 여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추경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행정부와 그리고 입법부가 긴밀히 논의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황교안 대표의 그 사죄에 대한 발언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조금 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도 정말 어려운 국난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었던 행정부의 또 요직을 맡았던 분인데 충고와 함께 좀 노하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네. 두 분 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금지 대상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금지를 못하겠다. 근데 네. 이미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이 예.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요. 황교안 대표 역시도 지금 와서 계속해서 중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네.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사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신천지의 그 감염원의 클러스터가 되는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와 네. 그리고 향후 방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이 옳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추가 확진자가 376명 네, 오늘 맞습니다. 발생했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확진자가 3,526명까지 증가한 현실에서 지금 그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정치적 실효성, 이 방역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실효성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예. 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예. 제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입국 제한보다는 고위험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추적, 관리, 강화. 우선 입국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추적 관리를 제대로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내 의사협회인가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좀 입국 조치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건 일단 정부가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우선 지금 실효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정치적 논쟁으로 바뀐 상황이라.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초기에 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람들끼리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데 당시에 중국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 안 만나려면 문을 닫는 거죠. 예. 문을 닫는 건데 거기에서의 과연 당시에 수많은 나라와 교역이 있는데 문을 닫는 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 상황에서의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논쟁 자체가 실제적인 우리나라 내부 방역하는데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만약 이제 중국에서 현재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예. 그 있는 사람이 뭐 2, 3% 되더라도 그런 거라도 막아야 된다. 그런 거라도 막아서 혹시라도 지금 중국 분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 안 받고 나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감염병이 안 걸렸을 수도 있지만 여기 와서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2, 3일 뒤에 3, 4일 뒤에 다시 나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 그것까지 맞아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대신에 지금 그거보다는 그런 인력과 에너지를 소비할 거면 지금 네. 대구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크니 병상이나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300명, 500명, 1000명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인 건지조차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도 있었잖아요. 이제 100만 명당, 인구 100만 명당 발생 환자 수의 비율을 보니까 코로나19 발원지였던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숫자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뭐 단순 계산인데요. 중국 인구가 지금 이제 16억 정도 하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죠. 네. 그러니까 32배 차입니다. 중국이 지금 7만 8천 명 정도 걸렸고요. 8만 명이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지금 3,000명이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3,300명 넘어가는 추세인데 네. 이 인구를 곱하면은 32배를 곱하면 9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과 동일한 인구라면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지금 9만 명 이상으로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걸렸냐는 건 문제가 다른 게 왜냐하면 중국은 초기부터 환자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경증 환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예. 중증 환자에 대해서 검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인후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증상이 비슷하면 폐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체크한 이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얘기하면 고기를 잡았다 치면 바이러스라는 고기를 잡았다 치면은 거기는 뭐 10cm 그물로 해서 큰 것들만 잡은 거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술을 통해서 PCR 테스트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다 잡아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바이러스가 중국보다 많다 이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의 테스트 능력의 어떤 좋은 점 그리고 초기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부터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잡아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바이러스가 많다. 중국이 적다. 그리고 중국에서 보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혐오하는 상황인 네.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하튼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한 것은 맞지만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실 30번 환자가 발생하고 한 4, 5일 정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IT 기술이라든가 방역 당국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이후에 근데 발생한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됐잖아요. 31번 환자 이후에. 물론 31번 환자의 역학조사가 뭐 31번이 직접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다른 신천지 교인들에 의해서 감염이 됐던 건지에 대한 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하튼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은 맞잖아요. 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추가 확진자가 신천지에서의 추가 확진자는 좀 덜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끊어서 앞에 네.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인식의 오류가 뭐냐면 30번까지는 우리 정부가 잘 잡아냈는데 31번이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31번부터 신천지 교인이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인식의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 지금.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30번까지 잘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31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네. 30번까지 진행되는 와중에서 이미 31번부터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즉 31번 확진자가 9일과 16일에 예배를 봤어요. 예. 거기가 특히 16일 예배에서 아주 확산됐다라는 그렇죠. 그 날이 예. 16일입니다. 그러면 명성교회라든지 온천교회, 교회에서 확산된 것을 보면 대개 16일이라는 예배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정부, 집권 여당의 상황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15일 날, 우리 한국이 최고다라든지 또 머지않아 종식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건 선제적이어야 돼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정부가 굉장히 느슨했다.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줄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망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망자가 초기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우리가 굉장히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방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31번 확자 이후부터의 어떤 진행은 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14일, 15일, 16일 그러니까 13일부터 16일까지 그 당시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선도적이고 과감했다면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그 고건 총리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고건 총리 제가 당시에 이 신문 기자였지만 당시에
그 고건 총리는 아무런 사실 확진자도 없고 아무런 상황도 없는데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인천공항이었거든요. 네. 인천공항 달려가서 이 방역 체계부터 빨리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건 사실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체계죠. 그러니까 예. 총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심각 단계 이후부터 총리가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는 그런 그 경보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총리는 움직였고 네. 돌아오면서 바로 지시한 게 군 의료진부터 지금 대비를 해라. 이렇게 정부가 움직이니까 국민들도 긴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재 상황에서 16일까지 긴장 상황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신천지 교회가 무슨 뭐 집단적으로 해서 잘못이다. 물론 저는 신천지 교회가 잘못이고 뭐냐면 그렇게 발생한 이후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교인들을 파악하고 먼저 드러내서 검진을 받아라라고 주도하지 못한 점, 지금도 숨기고 있는 점, 이 점은 잘못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정부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방심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 고건 전 총리가 이 사스를 대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스는 홍콩에서 이제 만연돼가지고 홍콩 괴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광저우에서 시작해서 싱가포르 거쳐서 홍콩에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73명이 줄을 죽어나갔습니다. 네. 홍콩 괴질이라고 해서 보도가 됐는데 국내에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역시 고건 총리의 그 감각이 아주 이제 잘 발휘됐던 상황인데 정부 대책을 세워라고 몇 번 지시가 있었고 국무총실 중심의 대책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보고는 이거 미흡하다, 이거 아니다 하면서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항으로 달려가면서 이제 직접 보시고 오면서 군 병력을 동원해라. 그때 군 의료 인력을 군의관과 간호장교 인력을 직접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상황실 만들어라. 네. 그게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을 거쳐서 그 총리실에 정부 상황실을 만들었고 바로 11시에 그 대한 그 의사협회, 그 병원협회, 감염학회 등등의 전문 학회 그 전문 기구 단체의 장들을 네. 총리실에 모셔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12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2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의사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그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었고 상황실까지만 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국민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바로 정부에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갖췄었습니다. 이게 역학 관리는 그 다음이고 감염됐을 때 문제고 이것이 발생할 것의 모든 최악의 상황을 다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자 집단 수용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서울 동부병원을 시립 동부병원을 지정해놓고 비웠습니다. 딱 대비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위험 지역 그때 중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네. 전부 자가해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자가 격리시키면서 그냥 본인한테 맡긴 게 아니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해서 제대로 격리되도록 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은 신천지가 집단에서 이제 그 환자가 발생한 문제는 있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런 가능성을 대비를 못했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1월 26일 날 이 정부의 최고위층 중에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예.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급적이면 고건 총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십시오. 네. 교수님,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뭐 지역 감염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지금? 우선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 예. 번째는 이제 치료제,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이런 신종병에는 치료제가 없다, 백신이 없다 얘기하는데 현재 치료제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어떤 과정이 새로운 치료제가 없기에 기존 치료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람데시르, 칼레트라,
트로로킨이라서 이제 에볼라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곧 그 수입한다는 이제 아미간이라고 그래서 예. 우리 이제 타미프루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기존 치료제를 써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효과가 있는 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데 현재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염기서열을 만들어서 유전자 정보를 찾아서 네. 항체를 형성하는 걸 만들어내고 물질을 만들어내면 동물 실험 또 1상, 2상, 3상이라서 안전성, 효과성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스 때도 백신을 막 만든다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스가 한 9개월 만에 지나버리니까 백신은 결국은 이제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스가 다시 안 왔거든요. 예. 안 오다 보니까 만드는 회사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중단이 됐는데 현재로는 지금 미국 그 NIH하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서 예상대로라면 뭐 올 지금 임상을 4월 정도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7, 8월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면 그다음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손에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중요한 게 손에 쥐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백신을 우리 손에 쥐는 거는 당장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가지 그러면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궁금증도 좀 여쭤보죠. 이게 과거에 어떤 줌마 댄스라고 굉장히 격렬한 그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는 그 강사가 걸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염이 됐다 네, 이러면서 혹시 이게 뭐 땀으로도 전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요새 헬스클럽 같은 데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땀과의 연관성은? 땀은 전염이 되지 않고요. 네. 우선 그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우리 독감 이런 거는 네. 독감이 땀으로 전염되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기침한 사람의 감염자를 손이나 묻히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약간 들어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땀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관련이 다른 쪽으로 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줌바 댄스고 이런 걸 보면 이번에 많이 걸린 데서 보면 지하에서 네. 지하 요가 하는 데를 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서 거기서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땀이 분출돼서 땀으로 감염된 게 아니라 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저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네. 호흡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평소 때보다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지금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렇게 뭐 호흡량이 평소보다 맥박이 150, 16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예.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초기에 바이러스가 기침 없이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댄스 강사분이 확진이 됐고 거기서 한 2m, 3m 정도에서 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확진 검사를 해보니까 앞줄에 확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두 번째 줄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땀이 아니라 호흡에서 나오는 침이라든가 이런 비말에서 직접 감염이 됐다. 예, 그렇게 확률적으로 되는 게 가장 높습니다. 현재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면 25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뭐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감염됐다 이런 예. 판정을 받았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이 재발한 겁니까? 아니면은 감염된 겁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초기에 이분의 경로를 잘 몰랐을 때는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면역력이 약해서 예. 바이러스가 조금 미량 남아 있다가 이제 다시 검출됐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중간에 예. 감염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부본부장이 확인한 걸 보면 네. 이분이 기본적으로 연세도 많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고로 이제 바이러스 검사라는 게 이게 뭐 시험 봐서 합격 불합격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밑에 조금 있으면 이 디텍터에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음성입니다라고 PCR 네. 검사를 2번 해보니까 집에 가세요 그랬는데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세요. 완치라는 거는 이 검사의 기준에서 완치인 것이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이제 몸도 약하고 이러신 분이니까 바이러스가 통상에는 항체가 이걸 눌러버려가지고 야 너 네. 나오지 마 해가지고 눌러버리는데 이게 몸이 약하니까 바이러스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포 분해가 되고 떠버리니까
다시 양성으로 검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원래 정부에서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잠복기가 하루부터 14일까지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4일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가격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고. 이분은 그러니까 재감염, 다른 외부에서 재감염됐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돼서 증상이 다 발현됐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그 확률적으로 높고요. 참고로 이제 그 자마라는데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 보면 지금 14일에 대한 룰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미국 CDC에서도 그렇고 WHO에서도 그렇고 아마도 24일까지도 갈 수도 있다. 다만 24일까지 길어지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높으냐. 다만 그러면 이게 또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24일까지 모든 분들을 자가격리할 때의 의료적 소모나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당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약 2, 30초간 같은 공간, 엘리베이터니까 한 평이 채 안 되는 공간이겠죠. 이런 공간에서 같이 있었고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신체 접촉도 없었는데도 감염이 된 환자가 있어서 아마 이 뉴스 보고 좀 걱정하는 정도가 더 커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저 어제 거죠? 기사 이후에 지금 이 인터넷 댓글 같은데 진짜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층도 이쑤시개로 누르게 해놨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보건에서 얘기를 할 때 모르는 거에서 신종감염병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기서 보니까 두 가지 경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분은 CCTV를 보니까 두 분이 악수도 안 했고 인사도 안 했고 두 분이 물론 마스크는 안 썼습니다. 마스크는 안 썼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무증상 감염이다 보니까 호흡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확진자로부터 다른 상대방한테 둘 다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을 확률이 하나고요.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그렇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네, 엘리베이터가 가로세로 1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 하나. 두 번째로는 저분들이 층수를 같은 데를 눌렀을 수 있다. 아마도 아파트 이 CCTV에서도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같은 층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층수라면 둘이 동시에 손으로 눌러서 들어갔을 수가 있고 아니면 1층에서 올라가는 데서 닫힌 버튼이나 열린 버튼을 같이 눌렀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확률적인 과정이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바이러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 종류 중에는 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을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잘 닦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그러니까 잠시 접촉을 하더라도 손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굉장히 큽니다. 영화 컨테이저라는 영화가 요즘에 2011년에 나온 영화인데 최근에 엄청 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는 30만 명이 채 보지 않은 영화인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넷플릭스 같은 VOD 서비스를 통해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100만 이상이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네스 패츄로라는 그 환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손으로서 다른 사람과 카드를 같이 보면서 입김이 날아가는 거, 그다음에 만진 거를 바텐더가 컵을 다시 받으면서 걸리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많게는 200번, 300번 이상 자기 얼굴을 습관적으로 만진다고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본인이 몰라도 무의식 중으로 만지게 되면 그렇게 감염이 될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제 오늘 주말이었잖아요. 날씨도 이제 봄 날씨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야외 활동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야외 활동도 이거 혹시 코로나19와 관련해 갖고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가시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야외 활동과 관련한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게 당연히 좋고요. 특히 이제 고성이 나거나 엄청난 체력적 소비를 하는 이른바 달리기도 혼자 두세 명 떨어져서 예를 들면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장갑 끼고 자기 혼자 달리거나 자기 가족 간에 담소를 나누면서 달리거나 걷는 건 좋은데 고성을 지르면서 마라톤 같은 행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아이들, 부모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른바 산 등산하는 것도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손, 눈, 코, 입이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물건이나 감염된 물체에 접촉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등산 혼자 가는 것도 좋고요. 네. 야외에서 산책하는 거 좋고요.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참에 넓은 공간에서 자기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면 야외 활동, 특히 뭐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햇빛을 쬐다거나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말 뭐 또 저녁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야외 활동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해외 여러 나라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엔 베트남으로 갔던 비행기가 착륙을 다른 공항에만 허락해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70개국이 넘는데 입국 네. 제한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전면 금지 아니면 그 부분 제한적인 어떤 그 규제 이 두 가지인데 네. 보통 한 반반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 38개국 정도가 지금 아예 전면 금지라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죠. 40개국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이 국민 감정도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경제적으로도 가까웠고 더군다나 뭐 축구 같은 어떤 네. 그런 스포츠 분야에서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 박항서 감독도 저 베트남에서 굉장히 활약했었고 네. 박항서 감독도 아마 가면은 2주간 격리를 한다고 했던가요? 당연히 그렇게 아마 조치를 취할 것 같고요.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떤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 효과도 굉장히 네. 컸다고 하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통보를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전 아니면 하루 전 이런 통보가 아니라 이미 비행기가 출발한 이후에 이 공항에 도착할 수 없다, 착륙할 수 없다 이런 네. 식의 어떤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 감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그만큼 우리 외교부가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심각 단계를 높일 때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국내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걸 국외에 지금 보이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외국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짐작을 했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사실 이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게 국내 내국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확진의 과정들을 의학적 수준이 얼마나 높고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사실은 외국에 알려야 되는데 네. 이번 사태 모리셔스에서 첫 번째로 예. 신혼부부들 그렇게 격리했을 때 제가 보니까 외교부 성명 하나 발표가 안 됐어요. 사흘 후에나 강경화 장관이 중국의 왕이 장관과 얘기를 했고 또 외교부가 물론 그 이후에 각각 국가별로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보통 이런 일이 다중의 국가들과 함께 벌어졌을 때는 외교부가 사실은 중심이 돼서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계속 브리핑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외교적 조치가 충분했느냐에 대한 지금 반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 계획하셨던 분들도 많이 좀 자제를 하시고 나가시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굉장히 반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제가 지켜보면서 저는 네. 이제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고 행정가죠. 네. 행정가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교적 대응과 법무부의 출입국 네.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거나 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 감정적으로 서운해할 건 아니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 그쪽 나라는 그쪽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미흡했느냐는 것을 따져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외교적으로 이런 것을 내다보고 먼저 해당국에 대해서 설득을 네. 하고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능력을 이해시키고 그 과잉 대응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었죠. 네. 그 사스 때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무슨 일 했었냐면은 그 비행기에 내린 사람들이 내려서 흩어져 버리면은 그 열이 있는 사람, 환자가 발생을 해도 그 사람 주변에 인접 동승자를 추적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네. 비행기에서 못 내리도록 하고 와서 열감지 카메라로 먼저 스캔을 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도록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적기는 다 순응했는데 외국기들이 그 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것이 바로 서울항공청 통해 가지고 여기 따르지 않으면 그 착륙 불허하겠다 통보를 해가지고 강제로 그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을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고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이 그쪽에 갈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더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 중에 하나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혹시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주 교수님, 이거 미국 지금 보니까 대구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이제 내리고 이 대구를 여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온 것 같고 한국 전체에 대해서는 여행 위험 국가 정도로만 그 규정을 한 거죠, 지금. 네. 지금 현재는 일본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입국에 대한 어떤 심사나 제한을 했다가 미국도 지금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중국과 미국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동맹의 관계에서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와의 동맹의 관계에서는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만 그 위기의 소통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미국과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선진적이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안에서 여러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검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어떠한 그런 정치적 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방역 체계를 믿고 안심해줘도 좋다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피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있기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아주 이렇게 선진국이긴 하지만 의료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면 또 그 실제로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칫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지역 감염으로 확산됐을 때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파장에 대해서 엄청난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우선 그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뭐 좋다 나쁘다 말도 많지만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한국에 와서 그 그렇죠. 두 손 드는 게 지금 참고로 예를 들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검사도 우리나라에서는 증상이 있거나 환자 의사가 자격이 된다고 하면 16만 원 정도를 무료로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뭐 이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00만 원이 나왔다고. 400달러 가까이 되고 개인 보험으로 해도 100몇만 원, 200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테스트하는 것조차 그런 데다가요. 그다음에 환자의 이송 체계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보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어떤 개입을 해서 뭐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케이스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검역 시스템이나 이런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네.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PCR 검사 하는 것만 봐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한국의 어떤 검사 능력이나 체크 능력은 세계에서 1위고 네. 우리가 따라오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극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다른 교수님들하고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제가 부연을 하면 예. 외교부에서의 그 장관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나라 이 확진자가 많은 숫자, 지금 예. 3,000명이 넘어가는 게 정말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자가 많은 것인가? 아니면 테스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테스트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 투명성과 정확성, 신속성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 알지만 그렇죠. 올림픽 같은 예. 경우 있고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일본이 테스트 능력도 안 좋지만 일부러 선별적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걸 그 신문에 일부러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같은 숫자에서 정말 환자가 제대로 있냐는 거는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역과 함께 또 경제 생활도 충실히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야외 생활도 문제 없다고 하니까 야외 생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